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일요일 아침입니다. 겨울은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계절인데요. 추위와 더불어서 전세난과 높은 대학 등록금, 사회 양극화 등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 선거에서 나타난 20, 30대의 좌절과 분노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총리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실속 있는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총리 취임하신 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이 좀 넘었고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겠다, 실속 있는 총리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셨던 말씀들 1년간 지내놓고 보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난 1년이 살아오면서 가장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은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취임할 때에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한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 과제들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잘 처리한 데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이다, 물가고다, 전세난이다,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민 생활에 주름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속 있는 총리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그전에 이제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만 대독 총리가 아닌 실질적인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는데 한편으로는 총리께서 워낙 또 조용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약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법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성격상 다른 분들과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든지 어떤 화려함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거리가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챙겨서 실속 있게 해나가는 총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존재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보시니까 컬러가 없는 게 나의 컬러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히 실속 있게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챙겨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해나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과가 언젠가는 나타나는 그런 총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누리꾼들과 페이스북에 메모를 계속 올리신다, 이런 그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뭔지, 또 어느 정도 또 좀 보람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04년에 광주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할 때에 제가 법관 생활에서 느낀 경험이라든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소통을 위해서 상당한 새로운 시도였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부임을 해서 금년 3월 말부터
제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메모로 연필로 메모로 적어서 총리실 페이스북에 네.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총리께서 전부 메모로 해서 네. 올리는데 혹시 보는 분들이 혹시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또 의구심도 든다고 그래서 예. 제가 그 메모를 그대로 전달을 해가지고 메모까지도 함께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총리실 팔로워가 한 400 몇십 명 됐는데 네. 지금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6, 7개월 사이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데. 예. 네. 예. 어쨌든 하여튼 뭐 열심히 좀 소통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딱딱한 얘기 좀 천상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게 되면 네. 특히 민심이 많이 이반됐다 네.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금 문제다, 취업 문제다, 또 물가, 전세가, 또 보육 문제 등 네. 참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또 미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서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하튼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기성 정치권이나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결과야 어떻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서운함을 느낀 것 아닌가, 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총리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세대, 특히 20대, 30대, 40대 약 70%가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등을 돌렸다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취업 문제, 등록금 문제, 보육 문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도 부족을 했던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노력을 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도 더욱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먹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 뭐 이런 것 좀 뭐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차츰 어떤 그러면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복지 정책 어차피 이제 지난 선거에서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뭐 선택적 복지냐, 뭐 보편적 복지냐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총리께서도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어차피 이제 또 내년 또 대선 또 총선에서도 아마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이분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선택적 복지가 맞는 거고요. 또 국가 미래 전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낭비적이고 시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해 나갈 때에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복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 예산을 좀 대폭 늘릴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선진 복지 국가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서는 알아주시면 좋은 게 우리 국민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도 적기 때문에 우리 복지 수준이 서구와 같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92조 원을 복지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예산이 네. 편성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총 지출 증가율이 5.5%인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6.4%로 늘렸고,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났군요. 상대적으로 더 늘렸고, 네. 그리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세수 중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조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복지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가 정말 복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은 이 문제는, 복지 문제는 또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 있고 또 우리 후세대하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더라도 그런 것들을 천천히 챙겨가면서 복지 정책을 펴나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일부 서구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복지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재앙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를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이 복지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학생 등록금 좀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여튼 등록금이 왕창 낮게 지금 책정이 됐고, 일단 말이죠. 총리께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러한 학교의 경우에, 서울시립대학의 경우에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뭐 그와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만큼 다른 데 예산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시립대학의 예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예를 규모가 큰 대학, 그리고 사립대학으로서 일반 공립대학보다도 등록금이 더 많은 이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정부로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7분위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22% 상당의 등록금이 저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그 밖에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 노력이라든지 그 밖에 기부 문제도 활성화, 또 필요한 예산의 증액 등을 통해서 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 등록금을 낮춰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이제 저희 의료진단에도 현 정부 담당 주무장관들이 몇 번 출연을 했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현 정부는 사실 올린 것이 거의 없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안 올랐다고로만 자랑할 게 아니라 좀 내리면 좀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좀 내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22% 저감되는 효과를 장학금을 주는 것 말고 일반 국립대만이라도 아예 액수 자체를 좀 등록금 고지서에 나가는 액수 자체를 좀 깎아줄 수는 없는가, 이런 좀 질문인데요. 예, 그 문제는 대학이 구조 조정이라든지 자구 노력에 의해서 저감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각 대학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에서 사정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 것을 말하자면은 갖다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투입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명목상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을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목 등록금 자체를 대폭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청년 세대의 어떤 좀 뭔가 민심에 많이 기반됐다. 결국 네. 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 실업. 네. 정부 통계치와 실제로 느끼는 체감 그 어떤 청년들의 실업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뭐 주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청년 실업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2명에 1명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하는 통계는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통계 산출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계를 산출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가령 그러한 통계에 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 중이다. 네. 또는 취업을 포기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체감 통계하고 발표되는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 체감하고 맞아 들어가는 통계가 정작 중요한 통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LO 기준에 의한 통계 자체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계라 하더라도 또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비교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는 ILO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또 한편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 체감을 반영하는 그런 통계 방법을 산출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두 가지를 체감 통계도 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좀 청년 취업 이제 통계는 그렇게 다 치고 어떻게 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정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정말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또 대학을 마친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고졸 취업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해서 대학 진학을 할 게 아니라 먼저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학을 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벤처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업 창직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인 뒷받침, 내년 예산에 한 5천억 정도가 그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의 노력을 통하고 또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소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또는 학력보다는 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 더불어서 또 한 600만 정도에 달하는 그 비정규직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한데요.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비정규직 2,8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 총리께서는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여하튼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차별을 시정을 하고 또 비정규직으로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을 못하든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재앙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달에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산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차츰 전환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비정규직이 활용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신중히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상당 부분 정규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2년 이상 이제 고용을 하면 그 정규직으로 전환 강제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던 그 고용안정법 이것이 오히려 독소 조항이 돼서 사실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더 안정을 해친다 그래서 이거 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쪽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이것이 또 나름대로 또 순기능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자, 노동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문제는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법 개정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 복지 문제 또 서민들 생활 가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전월세 대책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 나왔을 때 이 사실 이제 전세난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소수가 집을 너무 많이 가져서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부족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이런 거 도입했었습니다만 1가구 2주택 이상 가진 분들한테 좀 중과세를 해서 이왕분들이 집을 좀 내놓게 유도할 필요가 없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장관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총리를 모신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또 한번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 수가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혹시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그 문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은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됐을 때는 이제 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런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를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을 덜어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미분양 주택을 또 취득을 해서 그걸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정책이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하튼 달라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현안들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사실 이제 경제 문제 가장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한미 FTA인데요. 지난 15일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ISD 조항 만약에 FTA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3개월 내에 재협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야당 측에서 안 된다. 문서로 확약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다시 이제 아주 대치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께서는 지금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제 제안을 하셨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D 문제를 재논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의견이 지금 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의 입장을 이름은 파악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를 믿고 문서로 확약을 받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문서가 미국에서는 FTA 문제를 네. 정부보다는 국회 소관입니다. 국회가 이행법률 형태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쪽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은 할 수 있지만은 국회에서 소관 사항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문서가 ISD 폐기 내지 유보에 관한 이런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그 결론을 미리 답안을 제시를 해주고 협상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총리께서 법률 전문가시니까 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ISD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보면 총리께서는 국제 통상 관계의 기본적인 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총리께서 보시는 ISD 네.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할 때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사법제도가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이냐 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이냐 하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믿을만하게 작동되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 체계가 다르고 법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그 나라의 법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3의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면은 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ISD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중재 재판부, 그러니까 제3의 제도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한테 결국은 불리하다. 미국이 어차피 그걸 다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호주와 미국과 FTA 체결할 때는 ISD 없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세계에서 몇십 년 동안에 2,700여 개의 국제 투자에 관한 협정에 있어서 ISD를 채택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80개 이상의 투자 협정 그리고 기왕에 체결된 FTA에서도 전부 ISD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한미 FTA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 ISD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나라들이 국제 규범으로서 인정을 하고 활용하는 제도인데 네. 그걸 새삼스럽게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리고 미국이 속된 말로 하면은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영향하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A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다만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로 뭐를 대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18건 제소 중에 15건을 이겼다. 그런데 한국은 비슷한 기간에 제소된 13건 가운데 우리는 3건만 승소를 했다. 결국 이걸 보게 되면 미국한테 유리한 제도고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네. 그 문제를 좀 운영 실태가 어떤지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이 결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우위를 점하는 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 것은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는 제도라 한다면은
우리나라 말고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과 그러한 ISD를 활용을 하는데 어찌 우리나라만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느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없고요. 다만 아까 호주 경우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호주 경우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냐면은 호주와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나 운영 방식이 같고요. 그리고 호주는 특히 이 지하자원,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하는 국가인 것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거고 또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습니다. 네. 제가 듣건대는 최근에 호주도 외국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ISD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논의도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ISD 또 제소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미 FTA는 보건이나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정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ISD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반대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한미 FTA에서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에 관한 정책 등 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공공 정책에 관한 사항은 FTA의 협정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그런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외 조항요. 극도로 가혹하고 불균형적인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제소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ISD 제도의 출발점은 이런 겁니다. 가령 미국 투자자가 중남미 국가 등에 투자를 했는데 네. 갑자기 투자된 재산을 전부 국유화를 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좀 상정을 하고 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ISD 제도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통상으로 참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와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생존해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가혹하고 비균형적인 그런 일을 국가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상정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기우다.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뭐 별 얘기가 이제 다 떠돕니다. 이제 FTA 체결되면 맹장 수술 비용이 900만 원, 위내시경 비용이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뭐 전기, 가스, 지하철 요금 폭등할 것이다. 네. 총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참 그와 같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인터넷상 정말 괴담 수준입니까? 예, 아니면 뭐 근거가라도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요. 건강보험 등 이렇게 공적 보험 제도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또 전력, 상수도 등 이렇게 공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권리라든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이 거기에 개입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이런 분야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과장되고 왜곡된 수준의 그야말로 괴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처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래서 발효가 된다고 하면 네. 어쨌든 간에 농어민하고 특히 또 그 중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가 사실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여야가 워낙 갈라져 있고 한나라당이 지금 단독 처리를 좀 시사하는 그런 중이어서 이 또 몸싸움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렵게 싸우는 국격 이것도 세계의 해외 토픽으로 조롱거리 비웃음되지 않겠는가. 사실 국민들이 걱정이 더 크거든요. 네. 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야정
합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피해 보완 대책을 8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응은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협약으로 네.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완 대책은 일응은 충분히 갖추어졌다 생각을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원내대표 사이에 협약이 말하자면 지금 무산된 상태에 네. 있지만은 정부는 그 합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우리 국격이나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 이렇게 합의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민들의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이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셨습니다만 총리께서도 다시 또 좀 야당을 좀 방문하셔서 설득을 좀 하실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네. 여야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네.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더군다나 네. 지금 또 다시 또 현실로 지금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렇게 지금 내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더 확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경기 침체,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에 이은 이제 경기 침체 문제 등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1997년에 이제 IMF 체제를 겪었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체질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말하자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고도 또 충분히 지금 있고, 또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외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단기 외채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본과 또 중국, 양국과 통화 스와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면이나 금융이나 외환 등의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문제가 되는 미국이나 EU보다는 제3세계 신흥개발국 쪽에 우리 수출선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는 적게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고요. 그러길래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최근에 우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로서도 대외 경제, 금융 상황의 변동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나가면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교 안보 문제로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가스관 건설 문제도 있고요. 또 비형 간염 예방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등 이전하고 좀 분위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우리의 이제 바라는 바이고, 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의 도발에 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그와 같은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해 나간다. 이런 이제 방침입니다. 그런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인데,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종교, 예술, 문학의 인사들의 교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정부로서는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 원칙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기본 원칙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유연성을 좀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도 유연성이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뭐 또 가능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그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그러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또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정상회담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은 남북 정상은 어려울 것이다,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조성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어느 때쯤 어느 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섣부른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언론 매체들을 보게 되면 연평도 주민들 여전히 그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또 우리 정부가 지난번처럼 정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한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재발된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정부는 안보 대위 태세 강화를 위한 각종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만들고, 또 관련된 전력 증강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와 같은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또 그 응징을 통해서 북한이 섣부른 도발을 해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손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이라든지 방침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이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실제로 도발을 한다면은 그에 상응한 응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여튼 국내 문제 각종 현안들, 국정 현안까지 자세히 좀 다뤄봤는데요. 몇 가지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신드롬 바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또 안철수 교수가 재산을 1,500억,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일부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 대권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다, 서로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원장께서 이와 같은 기부를 방침을 밝히시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것이다.
그것의 이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분이 그와 같은 이제 기부금을 쾌척한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분의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고 네. 또 현재 우리 사회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기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 차원에서 대단히 뜻 있는 일을 하셨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저렇게 지금 많은 어떤 지지도가 높은 걸 보면 사실 젊은이들과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인기를 끌었던 청춘 콘서트라는 것이 사실은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준 차원인데 왜 그러면 현 정부 차원에서는 그 얘기를 청년들의 어떤 그 어려운 얘기를 좀 안 들어줬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젊은 세대들과 소통 강화할 어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생각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네. 소통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한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약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SNS를 통해서 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듣자 하고 해서 현장을 많이 나가고 지방에도 또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총리로서도 이와 같은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특히 젊은 층 대학생들과도 대화를 하고 네. 또 좀 말씀드리기 좀 멋쩍습니다만은 우리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을 적절한 기회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대면에 직접 대면으로 네. 한번 그분들하고 참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알겠습니다.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답변하시면서 좀 뭐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거니와 FTA에 관한 야당의 반대는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TA 비준을 이제 막을 그러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주시고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일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죄송하지만은 또 야당 반대도 워낙 있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KBS 이루어진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성공한 정부는 없다고들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루어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